네, 워싱턴이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직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그 중의원 하원 조기 선거에서 참패했죠. 네, 그래서 이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은 이제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 총재가 자동적으로 이제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특별의회 소집해서 뽑았는데 그 중의원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결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원 투표 걸쳐서 아주 그야말로 가까스로 다시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정 운영이 향후에는 불안정할 것이다.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민당, 공명당 이제 집권 연정이죠. 여기도 포함해서 어떤 당도 지금 과반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민당 입장에서는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여기하고 이제 그래도 많이 정책 기조 같은 게 많이 좀 흡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대표하고 만나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국민민주당이 그 연정에 들어오라고 한 모양인데 보니까 뭐 별로 정치적으로 얻을 게 없어서 그런지 들어가질 않고 사안별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하겠다 이렇게 절충이 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외줄타기 하듯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제 야당 협력 없이는 예산안도 그렇고 뭐 법안 통과가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민주당이 지금은 자민당 쪽에 기울어 있지만 만약에 마음을 바꿔서 야당하고 뭉쳐가지고 내각 불신임안을 내면은 뭐 꼼짝없이 또 이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예산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 원래 나오는데요. 지난 30년간 이건 자민당이 거의 독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위원장이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법무위원장 자리도 역시 입헌민주당이 제1야당이죠. 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총리지 지금 손발이 다 묶인 그야말로 식물 내각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총리 운명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국정 운영 이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그 네. 30년 전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1994년이죠. 그때도 그 이렇게 결선까지 가서 이제 총리 취임했는데 그 전 총리가 하타 스토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고작 64일 정도 재임하고 끝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이시바도 총리로 재선출됐지만 지금 뭐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신세라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뭐 자민당 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뭐 당장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년 7월에 참여연 선거가 있고 도쿄도 의회 선거도 있는데 그 전에 총리 교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본 언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참여연 선거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그 중의원을 다시 조기 해산해서 중의원 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물론 이건 아직은 조금 설익은 전망인데 그런 관측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참의원 선거 내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일정 좀 확인해 보겠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석이 닷새 간의 중국 방문길에 올랐다 보도 나왔습니다. 어제부터였네요. 네, 어제 이제 해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국방장관 지냈고 그런 인물이죠. 원래 이 중국하고 그 러시아 간의 이 접촉은 연례 접촉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이유가 그 트럼프 당선 이후 첫 중국하고 러시아 간의 그 고위급 접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브리핑하면서 연례 전략 안보 협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두 나라의 공동 관심인 그 전략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소통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상호 신뢰를 증진하겠다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그 재집권 이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왕이 뭐 중국 그 외교 총책임자 비롯해서 중국 고위 관리를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왕이 외교부장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직을 만나서 뭐 국제 지역 광범위한 양자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전략적 안보 문제 논의한다. 여기에 에어쇼도 참석한다고 하는데 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주하이에서 이 사람이 방문하는 기간에 이제 에어쇼가 있는데 거기 이제 러시아 5세대 전투기 그 수호이 57 첫 해외 시연인데 물론 뭐 에어쇼긴 한데 이제 이런 그 지금 미묘한 시점이라서 이런 것도 눈길을 끕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볼까요? 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텔레그램에 글을 올렸는데요. 뭐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이 접경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한 약 5만 명의 적군하고 교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재집권하고 나서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취임하고 나면 24시간 안에 전쟁 끝내겠다고. 하루 안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종전 협상 전에 땅을 확 조금이라도 더. 지금 트럼프는 기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스탑시키는 그런 걸 아마 구상한다는. 물론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막판 전투. 예전에 한국 전쟁도 그 휴전협정 직전에 그 38선 놓고 뭐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경우가 그 전날 그저께 지금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 그 접경에 있는 러시아 영토가 이제 쿠르스크인데 여기 지금 들어가서 일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러시아가 지금 탈환하려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포함해서 한 5만 명 정도를 소집했다고 전했거든요. 그런 게 해서 이런 그 트럼프 승리를 계기로 해서 러시아가 북한군까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공세를 더욱 강화할 걸로 하는 그런 추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기를 잡는다, 뭐 그래서 조금 여세를 몰아서 진격을 한다, 뭐 이럴 가능성도 점쳐지는데 뭐 높지는 않다 지금 이런 분석인가요? 그렇죠. 그런 이거 쿠르스크 전투에서 이제 탈환에 성공을 한 경우는 여세를 몰아서 이제 그쪽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군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는 관측인데 일단 그 뉴욕타임스가 미국 당국자가 그러더라 하면서 자기는 이제 북한 병력은 러시아 그 군복도 있고 뭐 이렇게 무기도 받지만 자체 부대로다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관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북한군은 국경을 넘어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그 군사적인 외교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얘기는 그 북한 파병 병력이 한 지금 뭐 몇천 정도로 관측이 되는데 최대 10만 명까지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푸틴과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그런 있었는데, 말씀드렸죠. 보도를 부인을 전해드렸죠. 했다 러시아 쪽에서 네, 이런 얘기네요. 워싱턴 포스트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하면서 그건 아니다. 순전히 허구고 전적으로 잘못된 정보다.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심지어는 꽤 명망이 있는 매체들조차 이런 엉터리 정보를 전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두 정상 간의 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없다. 이제 아직이라는 그 단어를 넣었습니다. 지금 푸틴은 지난 7일 소치, 러시아 소치에서 발다이 국제 클럽 토론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트럼프 이 자리를 들어서 트럼프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고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트럼프도 같은 날 미국 MBC 인터뷰하면서 푸틴과 대화할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보도는 부인을 했습니다. 통화한 건 아니다. 네.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언급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죠.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저께죠. 네. 러시아 국영방송 기자가 이제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이 기자가 자기 텔레그램 계정에 이걸 올렸습니다. 거기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트럼프가 최소한 평화는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결을 말하지 않고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는 열망도 없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네. 바이든 행정부하고 구별되는 거라고 했고요. 그렇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한 발언, 취임하면 바로 그냥 그 24시간 안에 뭐 전쟁을 끝내겠다고 한 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또 해리스, 트럼프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도 좀 평가한 말이 있네요. 그러면서 이 크렘린궁 네. 대변인이 바이든 해리스 정책하고 비교할 때 트럼프가 좀 덜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또 토를 달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 뒤 러시아하고 미국 관계가 재구축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체 설정한 목표를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군사작전을 계속 한다는 그런 시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줄 걸로는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발다이클럽 국제 포럼에서도 트럼프 당선이 큰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는데 글쎄 분명히 논의가 됐겠죠.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통신 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의 어떤 발언에 대한 얘기 여러 텐데요. 조금 좀 재미있게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미국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진단한 거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면서 선거 구호를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였는데 이참에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넌지시도 이렇게 그게 현실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퇴임하는데 몇 달이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뭔가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를 혐오하는 게 아주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토를 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의 해외 최대 수혜자가 네타냐후다. 지금 뭐 수혜자라고 거론되는 인물들이 여럿 있는데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네타냐후다. 이런 분석은 뭡니까? 흔히들 표정 관리를 한다는데 표정 관리도 안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드러내놓고 좋아합니다. 그동안에 뭐 사실 그 작년 10월에 하마스 기습당하고 그다음에 인질 막 아직도 뭐 하고 전쟁이 길어지고 하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고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수장 제거하고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다가 네. 이제 트럼프 당선되는 바람에 그야말로 정치적인 입지가 아주 탄탄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이 다음번 이스라엘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때까지 가기는커녕 잘못하면 더 그 전에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관측이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2026년 선거 때도 자기 그 이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후까지 집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어쨌든지 네타냐후가 이렇게 탄력을 받으니까 그 중동 전쟁이 쉽게 종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트럼프하고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자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그래서 뭐 역사상 위대한 복귀다 이런 표현을 또 썼어요. 당선 확정되고 그 다음 날 그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가 전 세계 정상 중에서 내가 가장 먼저 전화를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저께 또 최근 며칠 사이에 트럼프 당선이라고 3차례나 통화했다. 아주 하고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대화였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란 위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놓인 큰 기회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어땠는지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기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뭐 미국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스라엘하고 아주 가까웠죠. 한 예로다가 2018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예루살렘이 수소라고 하니까 바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옮겼죠. 그랬고 그리고 또 공화당 대변인도 뭐 이스라엘 TV하고 인터뷰하면서 최근에 가자 전쟁이 신속히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길 트럼프가 원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타냐후가 미국 대선일에 당일에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한 일이 네, 있잖아요. 갈란트 국방장관이 계속 그 티격태격했죠. 그래가지고 전격 그 해임시키고 후임에 그 자기한테 상당히 아주 고분고분한 그 외무장관을 임명을 했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지금 네타냐후는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얘기로 좀 몇 가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트럼프 당선자, 트럼프 2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화 자산이 중국의 안전자산으로 남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어떤 분석이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그저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칭화대 금융대학원 관계자 등을 인용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면서 미국하고 중국 특히 금융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 얘기는 중국이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큰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최악 시나리오에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관련돼서 강제막이나 동결,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 같은 걸 이제 상기시켰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 상당 부분이 일단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 쪽의 국채 뭐 이쪽에 투자가 돼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중국은 그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외환 그 보유를 어디 투자하는지를 이제 밝히는 자료는 네. 없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데이터가 있는데 지난 8월 기준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가 7,746억 달러. 일본에 이어서 한때는 일본보다 더 많았죠. 지금 일본은 1조 1,300억 달러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 중국 관계자 얘기는 미국 제재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 국채 같은 미국 그 정부채에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거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뭐 미국의 부채 위기라든지 달러가 무기화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인민은행 고문을 지낸 인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부채 위기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달러 무기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위험을 고려해서 중국이 미국 국가 투자를 잘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월가 쪽 얘기는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국채, 미국 국채 보유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달러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걸 줄이는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 간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트럼프 2기의 경제를 얘기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약간 헷갈리게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를 현 정부에서 못 잡았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면서 표심을 잡은 것도 있는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국 실물 경제학자들 몇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지적을 합니다. 네. 사실 트럼프가 그 고물가 덕을 본 승리 그런 것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인플레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인구조사국이 이제 보면은 이런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실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60%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게 전반적인 미국 내 그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조세정책센터 여기는 이제 초당적인 기구인데 여기도 트럼프 관세 공약에 그대로 되면은 2025년 내년 미국 가구의 세후 소득이 평균 $1,800 정도 감소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불법 이민자 추방 이게 이제 가장 지금 뭐 우선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특히 건설하고 노동 부문 이민 인력의 비중이 큰데 이것도 이제 떨어지고 그럼 이제 임금이 올라가고 하니까 인플레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이민자 대거 추방 정책, 뭐 주택 가격 상승 이런 분석도 잇따라 나옵니다. 그 전미 주택건설협회 CEO가 그런 걱정을 네. 했습니다. 이민자를 대거 추구하면은 궁극적으로 이게 주택 가격 올라가고 건설 속도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이런 그 노동 공급이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이 이게 또 인플레 위협을 커지게 하는 건 자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도 트럼프 관세 공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 정책을 통한 그 어떤 것보다도 인플레 충격이 가장 클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플레가 발생하면 이제 또 연준이 통화 정책 방향을 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출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미국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줄 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집권 2기의 키워드 중에 하나,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꼽았는데 억제와 거래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경제총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트럼프 네. 전현직 참모들을 이제 토대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대해서는 겁을 주고 그 동맹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만큼 기여하는데 니들도 내놓고 이런 그 양보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억제와 거래라는 두 키워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대외 정책의 큰 그 화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여기 대해서 이제 지금 그 트럼프 그 1기 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인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군이 이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이란은 중국의 석유를 판다.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그 진영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와는 대외 정책 기조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에 유럽 외교협회 미국 프로그램 책임자가 트럼프가 물론 동맹을 파괴할 생각은 없겠지만 관심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맹이 바가지를 씌운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동맹이 집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귀찮은 친척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덧붙이기를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입장을 이렇게 수용할 경우에는 유럽 쪽이 안보 위협을 느껴서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중국도 지금 이걸 대기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또 민주당 상원의원
그 경고 우려도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를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습니다. 매일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워싱턴이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